의 2편입니다. 3편이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화폐가 가까운 미래에 자국의 화폐가 아닌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금융의 3편은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필연적으로 비트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가는 금융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일종의 자산이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강요하는 방송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사고 안 사고는 오로지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공부한 금융에 대해서, 자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고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인데,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어마어마해서 1만 종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리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인들은 거의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생각도 마시고요. 그다음 저는 금융시장에서 생각이 아주 보수적인 편인데, 이더리움, 리플조차 많은 분들은 이제 자산으로서 이제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것도 또 변동성이 크니까 좀 저는 권해주고 싶지 않고요. 생각도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인데 3억 명이 샀다 팔았다 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담아서입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2009년에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존재도 몰랐고요. 당연히 0원이었죠. 지금은 2025년 현재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상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전혀 이해가 안 갔고, 전혀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인정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존재는 알았습니다. 한 잔 먹고, 네. 그래서 여기 술이 아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1980년대, 1990년대에 과학자들, 암호학자들이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그냥 네트워크를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상에서 중앙기관의 간섭 없이, 여기서 P2P라고 하면 그냥 퍼스널 대 퍼스널, 개인 대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대 개인의 네트워크로 신뢰할 수 있고, 익명성이, 특히 중요한 게 익명성이 보장된 전자화폐를 개발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다가 2009년 처음으로 1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일본식 이름인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명했다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일본인이 만든 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인이 만든 건 같지 않습니다. 그냥 숨은 것 같아요. 이런 익명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을 빌어서. 어쨌든 간에 이때 비트코인이 나왔고 2009년 1월 12일에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2010년 5월에 피자 2판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피자 2판의 가격이 10,000 BTC였으니까 이 BTC가 비트코인 한 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10,000개니까 한번 얼마인지 볼까요? 1BTC가 1억 6천이니까 1억, 10억, 100억, 1000억, 1경. 이야, 피자 2판 먹는데 1경 6조 원.
6천조 원.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다음해인 2011년 이후에 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각각의 다양한 알트코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암호화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비트코인이 0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가? 예전에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알쓸신자 아십니까? 알쓸신자. 제가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방송입니다. 2017년도에 나왔는가. 그래서 여기 있는 유시민, 그 다음에 반말하면 안 되지만 그냥 대충 할게요. 정재승, 그 다음에 유현준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 유현준 건축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지식 프로그램을 약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게 정말 재밌게 잘 보았는데 이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정말 열띤 이게 논쟁을 벌였는데 이 방송 시청률도 아주 좋았거든요. 이거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2018년 1월 18일인데 이때 비트코인 한 개에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 그죠? 지금은 이때 사는 사람은 뭐 물론 부자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켰다가 다시 킬게요. 이거 안 없어지나 밑에 거. 네,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시민 작가를 보니까 예전 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 2003년에 대학생 때인데 제가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다음에 2003년인가 그때 어떤 그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수업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진화론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생물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생긴 게 정말 공부 잘하게 제가 실제 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과에서 이제 학점이 한 4.0 넘을 것 같고 정말 공부를 잘하는 스마트한 그런 인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제 대학 생활은 학사 경고도 2번, 3번인가 받고 정말 그 한량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살았죠. 그때 교수님이 하도 한심하게 저를 봤는지 수업 때 저보고 100분 토론 좀 저는 100분 토론 존재도 몰랐거든요, 그때. 그럼 보면서 그 유시민 작가가 국회의원 되면서 면바지, 흰색 면바지, 백바지 논란하면서 제발 이런 것 좀 토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한번 보고 그래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비트코인 논쟁인데요, 이게. 이 방송을 제가 2018년도에 봤을 때 저는 누구의 편이었냐면 이제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유시민 씨가 이때는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보죠. 시청후 후기도 그렇고.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국가는 화폐를 통제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했냐면 2025년 딱 7월까지 7월까지. 왜냐하면 이때 크립토 3법이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때 제가 충격받고 지금 이 방송을 공부해서 나름 찍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된 걸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때 이제 과학의 이제 정재승 교수는 이때 이랬어요. 꼭 그렇지 않다. 화폐의 권력이 민간인들에게 넘어오는 세상이 꼭 나쁘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저 같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야, 화폐 권력이 민간으로 나오면 너무 어쩌겠다는 거야. 카오스 상태, 혼란 상태 아닌가? 이랬는데 지금 비트코인 넘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 정재승 교수의 말처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시민 작가님의 의견이 틀렸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현준 건축가 분인데요. 이분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 여행도 아주 재밌게 갔다고요. 이제 도시, 건축 같은 그런 테마를 잡아서 여행하는 걸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유현준 교수의 채널은 제가 예전부터 봤던 거고, 이분 보이시죠?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오태민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분 방송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정말 들을만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깊고, 저 깊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지식적으로. 근데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제가 정말 이거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저는 원래 유현정 교수를 좋아했으니까 이분은 이제 딱 생긴 모습 자체가 이만한 정도. 조재현 아시죠? 저 영화 배우. 예전에 좋아했는데 이 조재현 이 영화 배우가 이제 안존이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입에 담기도 힘든데 이 조재현 영화 배우를 좀 닮아서 정말 좀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오태민 작가의 이제 좀 얘기를 이것저것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2024년 6월 10일에 한 방송이었는데 유현준 교수의 방송 중에서 이분 나온 건 제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봤어요. 네. 그래서 2018년 동안 2018년에서 아까 유시민 작가 토론 있었죠. 그 다음에 2025년까지의 저의 생각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가 비트코인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비트코인 시장은 반드시 붕괴한다.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물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되었고요. 왜 올라갈까? 그건 왜 올라갈까를 떠나서 왜 없어지지 않을까는 답은 확실하게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정부가요. 비트코인을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약간 충격은 받았습니다. 당연히 없애는 게 정상이지 않냐. 왜 비트코인을 사용하냐. 여러분 CBDC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냐면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발음은 지적하지 마세요. 수능 영어 듣기 반타작에서 지금 교사하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봤어요.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데? 그랬는데 최근 2025년 7월에 크립토 3법이 통과됐는데 이 CBDC를 안 한대요. 비트코인 한대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없애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뉴스에서 어디서는 정말 많이 들어봤던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그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뭘까요? 그건 일단 비트코인이 중앙 서버가 없고요. 중앙에서 통제를 아예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처럼 퍼져나가서 이제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비트코인의 노드가 전 세계에 퍼져서 23,500개라고 하는데 건들지도 못합니다. 누가 단체로.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노드겠죠. 노드. 이게 노드가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제 컴퓨터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노드에 이 서버에 23,500개 전부에 2009년 이후 비트코인 첫 구매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5년 지금 9월 말이죠. 9월 말까지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가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가 23,500개의 컴퓨터 서버에 싹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계속해서 암호화됩니다. 노드는 계속해서 많아지고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미국 엘리트는 권력이든 자시든 중국이든 이 비트코인 자체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법정 거래소에서 그냥 관리하는 수준이다.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죠.
IP와 인터넷만 쓰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금융 제재가 무력화되고요. 그래서 밑에 검은 돈이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정부에서 일찌감치 없앨 줄 알았는데 못 없애더라고요. 없애려면 2009년 10년에 미리 없앴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 없애지 못한다면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니 2024년 1월 10일에 저도 이때 뉴스는 알았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요. 이것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때 그래도 저는 신경을 좀 덜 썼던 것 같아요. 아니 제도권 내로 들어왔는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처럼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누가 그 비트코인 ETF를 공식 승인하게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블랙핑크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블랙록이 있어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전 세계 1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재산이 얼마? 한 1경 7천조 원쯤 됩니다. 은행의 은행. 엄청나게 대단하죠. 투자은행. 그래서 이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라는 합쳐서 블랙핑크에도 하필이면 이름이 레리 핑크네. 이 회장이 비트코인을 그 미국의 공식적인 이 기관으로 이제 승인을 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 7월에 가상자산, 이제 크립토 3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시장 내에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가상자산의 이제 법적 지위를 이제 명확히 해주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CBDC 있잖아요. 이걸 안 하겠대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금지한다. 민간인들의 디지털 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 비트코인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통과는 저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금융 주류인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산의 주류인. 지금 오늘 9월 30일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이미 주장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세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본질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은 여러분들 집에 금 있으시죠? 저도 금이 있습니다. ETF 쪽으로 있는데요. 아무튼 금은 우리가 실체가 있는 물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로서 5,000년이죠. 5,000년 동안 인간이 자산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왔습니다. 아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금을 인정했고요. 이집트에서도 금을 인정했고 중국의 황하 문명에서도 금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서로 만나지도 않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뭡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왜 가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 지난 16년 동안에 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래가 뭐 피자 두 판 거래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 약 지금 3억 명의 인간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억 명 이상의 지구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자산의 본질은 뭐죠? 여기에 대해서 좀 나름 공부하고 생각하고 약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셋이죠. 어셋.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본질적으로 연관이 되냐면 인컴이라고 합니다. 뭐 소득 들어오는 것. 즉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도청 신도시에 살고 있으니까요.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 이 상가 건물이 어셋이라면 이 상가 건물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월세죠. 월세, 상가 월세. 그걸 인컴이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오는데 이 월세의 크기에 따라서 인컴의 크기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컴이 있습니까? 월세가 들어옵니까? 배당을 줍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금도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그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 보니까요. 16년밖에 안 됐지만 인간의 약속이더라고요. 나는 약속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약속 안 했는데 그동안 3억 명의 사람들이 약속을 해와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지구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정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주변이 땅이 흔들리는 거 흔들림 없는 땅에서 살고 있어야 우리가 안정된다라고 느끼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실은 뭐냐? 화폐도 흔들흔들거리고요. 얘는 끝없이 복사해서 늘어나고요. 자산도 흔들흔들거리고요. 이 흔들흔들거리는 게 본질적인 금융의 세상이다. 알고 보니까 자산의 본질은 인간의 약속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온 역사 때문에. 물론 1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없애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를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누가? 미국이요. 그래서 여기서 전 세계인들이 금을 자산으로 인정하기에 금이 자산인지 인간이 금을 자산으로 약속하지 않는다. 이거 다시 한번 말할게요. 금도 마찬가지. 금도 인간이 자산으로 약속했는 거지 약속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빛나는 강물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게 자산에 대한 저의 공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자본주의 신용 시스템의 엔진이라고 해서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살짝. 근데 알고 나면은 이제 이 세상의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도 레포라고 하는 것을 단기 채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영어 나오면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뭐야?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걸 가정하죠. 팔았는데 다시 사는 거 가장 단기적으로 다시 내가 사주겠다, 살 거다 라는 것을 약속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레포 시장이 레포 마켓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석유가 똑똑똑똑 밑으로 떨어져 나죠. 이걸로 이제 기계가 돌아갑니다. 이 기계가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 전 세계의 이제 금융시장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잠깐 끊고 네 번째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